네, 그러면 오늘 최일선 교수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 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경기도 문해교육인데 오늘 3부는 피날레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일선 교수님하고 친구거든요. 그리고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15일 날 국회에서 한국 문해교육의 대전환과 확장 방향 기조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동선 대리님 설명하고 네. 또 최일선 교수님 자문 통해서 제가 좀 뭔가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선 대리님 네. 사업 설명하고 질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 이동선입니다. 저희 경기도 문해교육센터는 2016년 경기도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 후 광역 최초 문해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해교육센터는 경기도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비문해 학습자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해교육 지원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문해 학습자분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과 나아가서 경기도 문해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문 질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해 학습자분들이 약 2년간 대면 교육이 부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방법 등으로 교육을 지속하기는 했지만 교육 단절이 불가피해서 중도 포기자들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문해 교육이 점차 다시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향후 문해 학습자들이 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선입니다. 먼저 서두에 한 말씀, 인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선 선생님이 저에게 미리 예상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죠. 답안을 준비를 하고서 이제 와서 우리 이동선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지를 하나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한다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수가 달라요. 저는 큰 거 2개에다 작은 거 5개였는데 보니까 5개라 이거 뭐지 하고서 조금 있다가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제가 준비를 잘못했던 거예요. 다른 분 거를 가지고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 다른 분은 또 누구냐? 우리 저 이수 교수님이 저를 이제 그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수 선생님 거를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문해교육 네트워크 하면 되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이제, 질문하시는 대로 답은 또 해야 되니까, 메모만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들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저 질문하신 대로 제가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중도 포기하고 교육 단절되고 일상 회복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때 이제 적응력이 그 문제 이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크게 봐서 어떻든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겠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갈 것인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별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 그리고 프로그램의 회복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분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더 뭐 잘 적응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인 학습자들에 대한 보조교사 이 요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경평련에서 조직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야학이나 이제 문해교육기관에서 간간히 시도하고 있는 게 그 청소년들의 그 자원봉사와 연계한 어떤 개별 보조교사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그 여건이 좀 돼야 돼요. 근데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해교육기관에서는 개별학습자에 대한 보조교사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관에서의 자원봉사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 간의 어떤 사회적 유대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금 조직화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사례를 발굴해서 그걸 좀 어떻게 이제 활성화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리님 또 뭐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또 보완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죠? 저는 보완 질문은 지금 없습니다. 네. 제가 끼어들게요. 네. 코로나는 약자한테 더 잔인하다. 제가 보기엔 다 평생교육이 서양에서도 가난한 사촌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등한시되고 소외된 이런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에 두 약자가 있으니 하나는 여러분되지만 우리 김수진 부회장님께서 하시는 장애인, 다른 하나는 비문해자. 특히 문제는 비문해자한테는 디지털이 잘 안 통한다. 그 페이지 몇 페이지 보려니까 그 페이지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게 이중장애예요. 장애인 비문해자인 경우는 정말로 더 그렇다. 그래서 이 비문해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이 개별적 접근으로 한 것 같아요. 결핍 접근. 저 양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읽기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이렇게 개별 접근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커뮤니티 지역 사회적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사회적 구조적 네트워킹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유행이 디지털 리터러시인 것 같아요. 디지털이 문해다. 이런 것들. 디지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 리터러시 문제를 어떻게 디지털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 이런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일성 교수님께서 그러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진짜 10분 정도 편안하게 뭐 저기 우리 또 이 노인 또 이 비문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평생교육하고 또 엄청나게 직결되는데 우리 최일성 교수님은 노인 교육에 또 최일선에 계십니다. 네. 네, 다음 기회에 네. 네. 추가 질의 뭐 편하게 아니요, 네, 진행. 그럼 방금 디지털 문해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자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디지털 문해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진흥원이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또 도와 또 시군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도 문해교육기관에 어떠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학습자분들한테 좋을지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디지털이야말로 뭐 개별화돼서 방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그 추세를 살펴보면 어떻든 이제 디지털은 PC의 시대에서 노트북이나 패드의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왔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문해 학습자라든가 또 이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 연령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장애적 여건이 있는 분들한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게 기기가 작아지고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한편으로 보면 더 어려워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제야말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폰과 연계된 그 문해 이런 부분들이 감이 돼야 된다. 충분히 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고 이런 식의 참여가 되지 않게 되면 점점 격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례가 보니까 이제 그 충주의 어느 그 야학인데 그 노인들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학습하는 걸 했는데 기본적인 타자에서 시작해서 검색 그리고 이메일과 채팅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까지 해서 아주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예상 외로 성과와 관심도가 높은 근데 이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패드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PC만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었고 어르신들은 그냥 전화 용도로 그냥 효도폰만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비문의자들도 이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례들도 일부에서 이제 되고 있다. 이걸 좀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그 주인이 입성은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걸 사용을 못할까 해서 무시당한다는 비문내자의 서러운 무시가 이런 거구나 한번 당해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육 정보화를 앞당긴 게 최신부의 그 공중전화 낙전 수입 가지고 교육용 컴퓨터 보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인들은 또 이 취약 좀 어려운 분들한테 태블릿이든 뭐 이런 거라도 좀 보급해드리면 교육용으로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충주 고등학교 출신인데 거기 그래 가다 보면 그 천주교회에 시원했던 천주교회 그 시각 장애인 야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각 장애인이 야구를 하는 거가 신기했었는데 그 충주가 그 장애인 야학 또 교회에서 문해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충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보면은 그 디지털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 아까 최일성 교수님 모실 때 유네스코의 그 3차 보고서 이걸 우리가 진짜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부하고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디지털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지털은 커넥트 연결도 하지만 디바이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은 그 연결시키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분할하고 나누고 하는 그게 아마 우리 특히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든 소외지대든 이런 부분 아닐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윤조 실장님 뭐 도움이든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게 문해 교육이 그 아마 인프라 격차가 좀 아까 심할 것 같아요. 아까도 그 디지털 정보화 교육에서 이제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뭐 태블릿 보급에도 중요하듯이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인프라 격차가 좀 심하고 인프라 격차는 결국에는 그 문해 교육의 지역별 격차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그 단순히 이게 격차를 뭐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될지는 않고 이게 근원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동선 선생님이 저한테 준 4번 질문과 연관돼서 어떻게 알고 딱 흐름상 맞는 그 질문을 딱 해주셨는데 이 실장님의 그 센스에는 제가 항상 놀랍니다. 일단 이제 그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해교육을 했던 기관들은 격차라기보다 격차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열악해요. 똑같이 열악하다. 똑같이 열악해요. 음. 격차를 한다면 격차가 있다면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하는 데는 괜찮죠.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풀뿌리로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풀뿌리로 야학에서 출발해서 문해교육을 하고 어르신들 교육하고 있는 이 경기권 내에만 해도 몇 개의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어렵죠. 하나같이. 예,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낙후에 있죠. 시설이 뭐 이런 의자가 책상이 없죠. 고등학교 그 폐교한 거 갖다가 이제 쓰는 예. 경우가 다반사고 코로나 시대에는 또 냉난방이라든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걱정되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내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공모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 행정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그 행정적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사실 전통적으로 최근에 이제 문해교사로 이렇게 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일부가 주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 간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또는 이제 좋은 운영 그 여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차이를 보고 격차를 보고 낮은 곳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그런 기관의 전반적인 열악한 상황 이걸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큰 방향으로 보면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동선 대리님 뭐 추가로 질문 좀 추가 질문은 아니고 다른 질문인데 비슷한 연관이 되는데요. 방금 아까 저 공모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해교육 기관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은 기관을 좀 지원해야 되고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모니터링만 다니고 뭐 자체 평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 평가를 조금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평가를 도입하는 게 사실은 저희 문해교육 담당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기관한테 부담이 된다. 그리고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를 진행하실 경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랑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소화로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와서 이동선 선생님 질문지를 보고 아까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긴장됐던 질문이 바로 5번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저의 어떤 의견을 더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좀 마땅히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외부 전문가 평가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제 의견을 더하자면 외부 전문가 도입이 실효적이려면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천 현장의 현장 전문가 그리고 이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한 어떤 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비롯해서 이렇게 조금 문해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풀을 조금 다양하게 넓게 보고 그 풀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 이렇게 그냥 계획을 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 금요일 날 서울시 문해교육 사업 선정 평가하러라고 해서 또 가야 되는데 서울시 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산도 서울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서 진행해서 마무리 평가까지 하는지 거기를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하시면은 대리님 궁금증이나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또 이동순 대리님 마무리로 뭐 추가 질문할 거 있나 뭐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1분.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딱 마지막에 좋은 질문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토크 콘서트를 하면 이제 녹화가 되고 이제 많은 도의 문해교육 관계자분들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문해교육 관계자들이 이 코로나로 달라진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역할을 갖는 게 좋을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라 쓰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게 항상 이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격차의 격화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반면에 이 다양성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건 어찌 생각해 보면 교육의 어떤 그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또는 이제 획일성을 뛰어넘는 이런 교육, 이런 접근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문 콘서트를 모두 마치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예, 2시간이 넘었는데 참여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토론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로 설립한 지 10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년을 쭉 지금 돌이켜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엇을 했나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 아마 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10년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 평생교육 사업이 어디 서 있는지 한번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딱 시대적 요구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저희가 어딘지 모르게 침만 바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또 굉장히 많은 또 이런 또 내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애인 우리 네트워크 그리고 문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큰 숙제들이 저희한테 남아 있습니다. 예산, 인력 등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준비하고 또다시 내년에 들어서 이런 모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는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된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그 자문회의 위드 코로나 리커버리 로드맵 프로젝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